아이폰 14 프로. 1차 예약자는 아니었는데 저는 미개봉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3차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던데 사실 지금 미개봉 제품 많이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This is iPhone 14 Pro. 최근에 제가 아이폰이 과연 미러리스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카메라가 항상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사실 해당 영상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들고 다니기 걸리적거릴 정도로 큰 카메라 대신 언제든지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 핸드폰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나는 미러리스가 아닌 애플 카메라, 즉 아이폰으로 이제 완전히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저만의 의견이었던 거죠. 물론 그런 저만의 의견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죠. 물론 편의성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편의성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려면은 이 미러리스를 대체할 만큼의 성능도 보유해야 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연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성능이 미러리스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러리스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13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도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게, 그때 제가 여기 뒤에 있는 이 스티커를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떼는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뗐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도 한동안 원래 그렇게 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저는 딥퍼플 컬러로 했습니다. 아마 기존에 없던 색상이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색상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아이폰에 없던 색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딥퍼플로 했고, 기본적인 세팅은 일단 최대한 나중에 하고, 저는 빨리 카메라가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딥퍼플 컬러가 굉장히 이렇게 영롱한 빛이 나요. 확실히 무게가 좀 무겁기는 하네요. SE3를 쓰다가 이제 이걸 보니까 카메라가 정말 큽니다. 와, 이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카메라가 크다는 게 이렇게 눕혀놨을 때 우리가 카툭티라고 하죠. 그게 이 정도예요. 약간 시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고, 도대체 언제 USB-C 타입 충전선으로 바꿔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구글 뮤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플을 위로 이렇게 쓱 올리면은 어플이 위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애플과 구글 어플 외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차차 조만간 하나씩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카메라의 성능을 좀 살펴볼게요.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프로로 촬영이 가능해요. 이 프로로 모드에서는 4800만 화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소니 알파7 R3를 왜 꺼냈냐면은 얘가 4800만 화소에 거의 근접한 모델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알파7 R3 모델이 4800만 화소이지 않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얘를 좀 꺼내놨는데, 어쨌든 고화소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고화소로 촬영을 하면은 일단 좋은 점이 어느 정도 사진을 크롭을 하더라도 그 디테일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대형 인화를 할 때는 어쨌든 큰 화소가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갤럭시에서 이제 광고할 때 뭐 1억 8천만 화소?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화소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삼성 카메라는 1억 8천만 화소라는데 그럼 엄청나게 고화질, 뭐 엄청난 진짜 뭐 그런 고해상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비디오는 실제로 화소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론적으로 파고들면 상관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광량도 필요하고 그 광량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큰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서에 기록된 픽셀들을 잘 포장해 갖고 그럴듯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네요. 어쨌든 4,800만 화소도 꽤나 고화소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이 4,800만 화소가 뭐 그렇게 놀랄만한 스펙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플이 광고하면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명 애플 매직이라고도 하는데, 자, 카메라 옵션에서 프로로 유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로우로 찍힙니다. 와, 해상도가 진짜 선명하긴 하네요. 이게 크롭을 하더라도 크롭 좀 해볼까요? 200%? 얘는 300%. 300%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일단 로우로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개조가 그렇게 심하게 뭉개지거나 뭐 못 볼 정도까지 막 이렇게 소프트해지거나 하는 게 없이 이 정도면 충분히 크롭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화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기존의 아이폰보다 어쨌든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14 프로의 이미지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굳이 시네마틱 모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뒷 배경이 잘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 모드에서는 4K의 60프레임까지 크롭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 0.5배 울트라 와이드부터 새로 추가된 2배 그리고 3배 망원까지 촬영이 되는데, 어쨌든 뭐 3배 망원은 기존에 있긴 했지만 이 2배 망원이 제가 봤을 땐 3배보다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실제로 3배까지 땡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텔레포트 렌즈가 그렇게 화질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배까지 땡기면은 좀 화질이 뭉개지더라고요. 화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이폰 14에 있는 이 3가지 렌즈 중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거는 당연히 표준 화각, 즉 1배줌 카메라입니다. 왜냐면은 이 표준 화각에 사용되는 렌즈의 센서가 가장 크고 조리개 구경이 가장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배줌으로 촬영을 할 때 뒷 배경이 정말 잘 날아갑니다. 이때 생기는 아웃포커싱은 이게 소프트웨어식의 시네마틱 모드와는 다른 광학식 배경 날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영화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굳이 시네마틱 모드 아니더라도 1배줌으로 촬영을 해서 피사체를 좀 가까이 두고 촬영을 하면은 뒷 배경이 정말 잘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옵션에서 매크로 모드를 수동으로 접근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저는 피사체를 좀 가까이에서 찍는 편인데, 이게 조금만 가까워지면 자꾸 자동으로 매크로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매크로 모드가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그렇지만 0.5배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준 렌즈와 울트라 와이드 렌즈의 이 화질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매크로 모드로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화질에 열화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울트라 와이드 이제 굳이 잘 안 켜기 때문에 매크로 모드를 수동으로 조정하게 해놨습니다. 4K의 60프레임 촬영도 크롭 없이 촬영이 돼서 후에 슬로우 모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액션 모드를 좀 켜볼게요. 이 액션 모드는 주변 화각을 조금 손실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크롭하면서 이 화면의 떨림을 잡는, 미러리스로 치자면은 약간 IS라고 하는 디지털 손떨방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원래 있던 기능이었어요. 다른 카메라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갤럭시에도 있어요. 슈퍼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인가? 뭐 있지 않나요? 네, 갤럭시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기술이지만 애플이 광고하면 뭔가 달라 보여요. 그게 바로 애플 매직이라고. 확실히 아이폰이 이제 프로페셔널 카메라 시장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짐벌 시장도 좀 잡으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모드의 추가를 굳이 이름을 집어넣어서 넣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와 액션 모드 촬영을 할 때 사실 떨림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하더라도 떨림을 충분히 잘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이렇게 풍경샷 같은 거 촬영하면은 사실 떨림이 그렇게 막 있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길에 걸어가면서 찍는다든가 하다못해 뛰어가면서 찍어도 막 그렇게 떨림이 진짜 못 볼 정도로 막 심하게 떨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액션 모드가 빠져있는 아이폰 13 프로도 충분히 떨림을 잘 잡아주는데, 아이폰 14에서 굳이 액션 모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너네 짐벌 사지 마, 아이폰 하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애플의 약간 가스라이팅? 확실히 똑같은 것도 애플이 광고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역시 애플 매직.
자,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로 넘어왔어요. 이번에 4K에 24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죠. 사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얼마든지 시네마틱 모드로 4K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그때 넣지 않고 이번에 아이폰 14에서 약간 급 나누기 식으로 그 기능을 넣어줬죠. 어쨌든 촬영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이 시네마토그래피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24프레임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어디 막 걸그룹 직캠 찍고 다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는 거 보면은 60프레임으로 영상을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자꾸 60프레임으로 찍을까? 그 영화적인 기법을 다 놔두고 자꾸 60프레임으로 찍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프레임이 높으니까 그게 해상도가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은 이 프레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그냥 프레임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시네마토그래피의 표준은 24프레임이 표준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영화적인 뭔가 가장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 미세한 끊김조차도 시네마틱한 효과를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폰에서 시네마틱 모드의 이름에 걸맞는 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30프레임보다는 이번에 추가된 24프레임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 시네마틱한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아이폰 13 프로도 사용을 해봤지만 확실히 13 프로, 즉 전작에 비하면은 피사체의 경계선을 좀 더 깔끔하게 잡는 느낌입니다. 자글자글하게 끓던 그런 지저분한 경계선이 한층 더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너무 깔끔하게 깎아내리다 보니까 뭔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영상처럼요. 뭔가 이 크로마키 된 배경에 인형이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근데 인형은 맞네요. 유튜브에서 시네마틱 모드 영상 보면은 이게 자꾸 두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개 돌리고 막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그러던데 그거 굳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용도 아니더라도 시네마틱 모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피사체 가까이 두고 촬영을 하면은 충분히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블러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감성적인 영상 찍을 때 이제 쓰면 되지 굳이 내 뒤에 누구 앉혀두고 자꾸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자, 애플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코덱인 애플 프로레스 코덱은 기존 아이폰 13 프로에도 물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단 저는 사용을 안 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용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사용을 못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이유는 용량이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일반 촬영본과 이 애플 프로레스 코덱 촬영본 간에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기도 힘들었고 더군다나 이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을 한 영상은 워낙에 큰 용량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128기가 용량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고 정말 1테라짜리 용량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말이죠. 아이폰은 아이폰 12부터 야간 조조도 촬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특히나 이게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아예 로우 라이트 퍼포먼스라고 이름까지 못 박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역시 조조도 환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뭉개진 픽셀 이미지를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빛이 정말 부족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미지가 찍힌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슬로우 모션이나 파노라마 같은 카메라적 기능들은 말 그대로 부가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제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의 성능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면은 미러리스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미러리스 들고 다닐 바엔 그냥 이렇게 가벼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애플 카메라 들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인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대입을 해봤을 때 무거운 미러리스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이 아이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상업적 영상에서 아이폰으로 찍고 한번 증명해 보시죠. 굳이 왜 그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상업적인 용도로 촬영을 하는 프로모션 영상 같은 것들이나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미러리스가 더 좋겠죠. 그것이 뭐 고객한테 신뢰를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나러 갔는데 이 주머니에 이 아이폰 하나 집어넣고 만나러 가는 것과 이 미러리스에 뭐 배터리 달고 마이크 장착하고 짐벌까지 장착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과 고객한테 주는 신뢰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감의 차이가 결국 그 계약을 따느냐 못 따느냐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아이폰이 미러리스보다 더 좋다, 무조건 미러리스가 아이폰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2차원적인 논리인 거예요. 그거는 논리라고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미 모든 카메라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떻게 찍냐라는 아웃풋이 중요한 거지, 사실 뭐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다 좋죠 요즘은. 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의 카메라 성능은 충분히 좋다라는 것이 또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뭐 저의 의견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